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자며 문재인 대통령이 새 신년사를 발표하고 올해 국정 운영의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국회에서는 운영위 이후에도 특감반 후폭풍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한국당이 국정조사와 특검까지 추진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김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영환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도 제가 이 질문 먼저 드렸는데 떡국은 드셨습니까? 네, 먹었습니다. 드셨고. 네. 제가 요즘 혼자 있기 때문에 예. 제가 먹는 라면에 또 국을 떡라면 드셨군요. 드셨군요. 그것도 맛있습니다. 일단 새해 복 많이 받으시다는 얘기로.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네. 많이 받으세요. 대통령이 신년사를 냈습니다. 이미 오전에 다 보셔서 알겠지만 경제에 방점이 찍혀 있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좀 주목했던 이야기나 그런 부분. 첫 마디가 말하자면 동지 섣달에 북풍이 불면 풍년이 된다라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현재 어려운 배경으로는 어쨌든 작년 한 해 동안에는 정책적 틀을 만드는 시기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중간에 이런 얘기도 있죠. 실제적으로 정부가 미리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도 있고 예. 섬세하지 못했던 부분도 있다. 그리고 살펴보지 못한 부분도 있고 예상치 못한 부분도 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그 국민들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재 정책이 갖고 있는 명쾌하지 못한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일정한 어떤 해명성 얘기를 하시면서 올해는 더 혁신하고 또 체질 개선을 해야 되고 이런 말씀, 또 평화를 통한 경제까지 나아가야 된다. 또 투자 여러 가지, 또 복지, 아주 다양한 말씀을 하셨는데 큰 틀에서 어떤 새로운 혁신을 해야 되는 거고, 이제 그런 모티브로 오늘 장소가 이제 중소기업 중앙회라고 하는 어떤 새로운 그동안의 수출 지향, 또 대기업 중심의 국가 경제에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상생하고 또 평화와 경제가 하고 또 실제로 함께 더불어서 성장하고 말하자면 불평등과 양극화를 줄여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어렵지만 인내하면서 촛불의 정심으로 나아가자, 함께 가자,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안 의원님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좀 부정적으로 많이 봤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인들 앞에서 신년사 했다는 것은 의미 있다고 봅니다. 워낙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께서 경제 발전도 일자리도 모두 결국 기업에 투자해서 나온다. 지당하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대통령께서 경제정책 기본과 큰 틀을 바꾸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현 정부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기업인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인들이 이 정부 하에서는 투자 못하겠다는 이야기를 노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기업인들의 사기, 그 기업인들이 투자하고 일자리를 창출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과연 실질적으로 이 정부의 정책에 받쳐주고 있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입니다. 그런데 대통령 말씀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이제 큰 틀을 바꾸고 있는 일이다. 당장 오늘이 어렵습니다. 지금 IMF 이후에 최고의 경제 위기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지금 저도 오면서 길거리에 많은 임대를 붙여져 있는 그런 빌딩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만큼 지금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지금 지난달 말일 했던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경제 실패 프레임이 너무 강하다. 그 말씀 역으로 본다면 경제는 어느 정도 잘 굴러가고 있는데 자꾸 보수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서 실패 프레임을 우리를 재단하고 비난하고 있다. 이런 시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게 아니에요. 진짜 경제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오늘 말씀하신 것 가운데서 경제를 체감토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는데 저 이 말 보고 솔직히 좀 안타까웠습니다. 올해 경제 성과를 내겠다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경제 성과를 체감토록 한다는 건 전제가 경제 성과는 이미 있을 것이다.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굉장히 오만한 이야기입니다. 국민들이 경제 성과를 체감하도록 만들겠다는 이야기는 성과가 있다는 이야기는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민들이 다 죽겠다고 아우성입니다. 대통령만 또 대통령 측근들만 경제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우리 경제를 보는 시각 자체가 지금 보고서를 잘못 보셨는지 좀 문제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경제에 대한 이야기, 물론 취지는 좋았습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 좀 엇갈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평가가 조금 나뉘는 것 같은데 아마 시청자분들이 또 다 잘 판단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의도로 가보겠습니다. 운영위원회는 끝났는데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 운영위는 끝났지만 2라운드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들이 그 평가를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이미 검찰은 그 수사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보여주기식 조잉 압수수색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하여 그러한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 보여집니다.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한 국민 여론, 조사가 필요하다라는 국민 여론을 등에 업고 결국은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엊그제 15시간 동안 국회 운영위를 열어서 자유한국당이 민간인 사찰이라고 주장하는 비리 수사관 김태우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파헤쳤습니다. 비리 수사관에 대한 미련을 자유한국당이 깨끗하게 버려주기를 바랍니다. 네, 일단은 운영위원회에 대한 평가 먼저 해보시죠. 한국당이 생각보다 그렇게 강력한 한방이 없었다는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초기에 뭐 정말 사보임도 하면서 집중적인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굉장히 큰 소리를 많이 치셨는데 네. 말하자면 오히려 그 핵심적인 어떤 그 이야기들은 이철희 의원이라든지 또 김종민 의원이라든지 오히려 여당 의원들이 여러 가지 국민들이 생각할 때 저런 부분이 있구나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네. 특히 이제 환경부 본부장을 했다라고 하는 김정준 씨에 대한 녹취까지 나왔습니다만은 임종석 실장이 그 부분은 다 모든 임기를 채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상당히 김이 빠지게 되는, 그래서 오후 정도부터는 상당히 오히려 전세가 역전되는 그런 분위기들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 문제가 완전히 뭐 청와대가 잘못한 게 없고 명백해졌다 이런 뜻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운영위를 통해서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의 실력이 평가가 그렇게 썩 좋게 나온 건 기대 아니다. 이하다 정도로. 예,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많이 주목을 받았거든요. 조국 수석과 서울대 파리학번 동기이기도 한데 좀 어떻게 평가를 하셨습니까? 글쎄 뭐 두 사람의 인연은 뭐 공적인 영역에서는 별개겠지요. 예. 네. 그런데 저도 뭐 어제 그제였죠. 금요일 아니 월요일 상황이었는데 보면서 한국당이 참 못한다는 걸 저도 느꼈습니다. 예. 사실 청문회 수준이었고 그건 야당이 주도해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당에서 물론 이거 사건 사실 제가 그 전에도 이야기한 적이 있지만 이건 두 개의 사안이 있습니다. 김태우 수사관의 개인적인 문제와 게다가 김태우 수사관이 폭로한 사실 진위 여부. 그런데 이제 현재 여당에서는 자꾸 비리 공무원 공직자의 말이므로 말이 안 된다는 식으로 몰아붙였고 그게 어느 정도 그 프레임을 만드는 게 성공한 것 같아요 그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다른 부분, 과연 민간인 사찰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김태우 수사관이 말한 것처럼 그런 어떤 직권남용적인 보고가 있었고 공무원들의 지시가 있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실제 드러난 게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한국당이 그 좋은 기회를 제대로 파헤치지 못했고 사실 어떤 부분에서는 기초 사실 확인도 못하고 나왔다는 느낌이 제일 많이 들었습니다. 또 새로운 것을 터뜨리지도 못했습니다. 게다가 팀 플레이도 안 됐습니다. 사실 그런 경우라면은 지금 청문회 수준급이기 때문에 이 조국 수석이나 임종석 비서실장을 놓고 예상 답변을 전제하고 질문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건 사실은 청문회에서 이게 압니까 하면 모릅니다. 어쩌겠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걸 전제로 하면서 질문을 구성해 나가고 팀플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큰 소리는 쳤지만은 아무것도 없었던, 그렇기 때문에 야당이 뭐 했느냐는 그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운영위원 회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렇게 좀 운영이 김이 빠진 상황에 국정조사 특검에 대한 이야기가 자유한국당에서 나왔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아주 강하게 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정도는 검찰에 지금 넘어가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추가로 폭로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 있죠.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의 경우에서 이 일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완전히 이것을 완전히 끝내고 난 다음에 정말 정부와 또 청와대와 어떤 그 관련된 기관이 기재부를 포함해서 국민들이 보기에 정확하게 국민들의 알 거리를 공개하지 못한다든지 현재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말하자면 뭐 국정조사라든지 특검까지 갈 수 있는 동력이 생기겠죠. 그러나 아직까지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좀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것이 국민들이 아직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예. 완전히 이 문제가 끝나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정 정도 그것을 뭐 이렇다 저렇다 속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지금까지 분위기로서는 국민 전체들이 봤을 때 이건 정말 청와대가 정말 확실하게 촛불 정신에 의한 만드는 정부인데 정말 민간인 사찰을 하고 있구나. 이건 도저히 비민주적이고 위헌적이다. 이런 생각을 들 정도까지는 나아가고 있지는 못하는 거 아닌가. 다만 사찰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과거의 수사 행태가 그대로 이 정부에 올 수 있다고 봐요. 예. 그렇지만 한편으로 보면 청와대 민정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한편은 뭐 총리 뭐 아들 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만은 이 내용적으로 보면은 새 정부가 시작되면서 인사해야 될 사람들에 대한 검증 부분도 상당히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럼 그 사람들은 사실 민간인의 범주에 들어가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보면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실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재정의가 필요하다. 독립기구로 낸다든지 이런 예. 틀의 논의가 하나 있어야 되고 현재 정부가 정말 아주 국민들이 보기에는 더 이상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의 불법을 했던 부분들에 대한 정확한 팩트가 나와야 될 것이고 또 본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과거 정부의 그런 사안하고 비교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본의 아니게 어쨌든 현재의 김태우 수사관이나 이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입장이라고 하는 것이 예. 예를 들면 자기 개인의 어떤 비리가 드러났기 때문에 하는 그런 여지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완전한 정당성이 확보되지 못한 부분도 있다는 점도 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좀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신가요? 그렇죠. 이대로 뭐 덮을 수는 없는 거고요. 과거 이제 뭐 총리실 민간 사찰 문제 때문에 나라가 막 거의 엎어지듯이 크게 논란이 된 적이 있었는데 이번 것도 이제 청와대에서 그것도 총리실이 아니죠. 게다가 이제 현 정부가 민간인 사찰 문제에 관련해 가지고는 적폐라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사법 처리했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더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현 정부가 워낙 깨끗하다 이야기해왔기 때문에 또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게다가 이제 이 문제는 이제 검찰 수사가 어떻게 진행인지 좀 봐야겠습니다만은 검찰 수사가 미진하다고 드러날 경우 또 추가적인 사실이 드러난다고 한다면은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영주 의원께서 그 신재민 전 사무관 이야기를 좀 했는데 네.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의 폭로에 대해서 저희가 이 얘기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네. 청와대가 적자 국채를 발행하려 했다. 뭐 결과적으로는 실패를 했지만 근데 이 부분이 시청자분들이 이해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쉽게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국채를 발행한다는 것은 국가 빚을 더 생긴다는 겁니다. 빚을 국채를 더 발행, 낸다는, 국가 더 예. 넣는다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 2017년 말 대한민국 국가 부채가 한 660조 정도 됩니다. 예. 전체 GDP 한 38% 정도 되고요. 예. 물론 이것만 따진다면 OECD 국가들의 평균이 한 110%, IMF에서는 권장 사항이 한 70%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 그러니까 아직 거기에 비하면 낮은 괜찮네요. 편이에요. 그러나 이건 국가 부채일 뿐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공기업 부채, 뭐 공무원 연금까지 4대 기금 부채까지 따지면 1,556조예요. 게다가 우발성 채무라는 게 있습니다. 갑자기 또 숨겨진 채무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합하면 전문가들 2,000조 이상이 된다고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110% 훨씬 넘는 겁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어찌됐든 세금을 막 짜서 국민들 세금 많이 걷었습니다. 그래서 세수 잉여금, 세금을 예상보다 더 많이 걷어들인 게 15조 이상이 더 거쳤어요. 예. 그러니까 기재부 입장에서 본다면 자 세금이 왔기 때문에 빚을 갚아가자. 아무리 국가 채무가 낮다 하더라도 빚을 갚아가자 이런 입장이었던 겁니다. 예. 그런데 갑자기 그렇게 하니까는 기재부 장관이 무슨 소리야? 채무를 더 발생해야 돼. 국채를 더 발행을 해야 된다. 찍어내야 돼라고 한 겁니다. 국채를 찍어낸다는 것은 빚이 더 많이 늘어난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기재부에서 반대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이제 눌러졌는데 청와대에서 무슨 소리야? 발행을 하자라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왜 그러면은 빚을 갚자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빚을 더 짜고 했느냐? 거기는 지난 2017년 기준은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가 절반씩 겹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이 정부 들어서 국가 채무가 늘어났느냐 줄어났느냐 따지는 기준은 2017년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2017년에서 채무를 더 많이 얻으면은 국가빚이 늘어나면 그걸 기준으로 이제 뭐 2022년 기준 따질 때 이 정부 하에서는 빚을 적게 얻는 편이 되는 것이죠. 이때 기준 빚이 많이 얻어버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충분한 기준점일 때 빚을 많이 얻어놓자 이 이야기가 돼버린 겁니다. 예. 그런데 그때 빚을 얻을 필요가 없는 갚을 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이제 4조 몇천억 원을 우리가 국채를 발행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달 1년 이자가 2천억 원입니다. 결 따지고 본다면 국민의 세금 2천억 원을
불필요하게 갖다 바친 겁니다. 2천억을 낭비가 된 것이죠. 게다가 그때 이제 부채를 국가에서 이제 조기 상환한다고 했는데 그걸 갑자기 정책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채권 시장이 요동이 쳐버린 겁니다. 그것 때문에 채권 투자하신 분들이 손해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근데 또 왜 그러면 국가 정책이 바뀌었느냐에 대해서 아무도 설명도 없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정말 국정조사감입니다. 이건 굉장히 부도덕한 짓이에요. 만약에 현재 사실 드러난다면 아니, 결국 전 정부 물먹이기, 현 정부가 본인들의 기준점을 더 높이기 위해서 불필요한 국채를 발행했고 국가의 국민의 세금 2천억 원이 낭비가 됐다고 한다면 이건 부도덕한 짓입니다. 이건 정말 이거야말로 국정조사하고 특검해야 될 일입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근데 지금 오후 3시에 이 신재민 전 사무관의 추가적인 내용까지 파악을 해보자면은 이게 이 적자 국채 발행 과정에서 부총리와 그리고 청와대 간에 좀 논쟁이 있었다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궁금한 게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논쟁이나 토론은 충분히 있고 결정 과정이 아닌가 하는 부분도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이제 그 신재민 사무관의 얘기만 가지고는 우리나라 전체 어떤 정부가 또 청와대가 바라보는 어떤 그 재정 운용에 대한 것을 다 설명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가령 우리 가정에서 제가 현금을 3천만 원 갖고 있다 하더라도 또 큰 틀에서는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1억 정도 대출을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국가 전체 운영에 대한 어떤 큰 그림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람의 주장, 이 사람의 해석만 가지고 이것이 선이다, 악이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은 음모론적인 부분이 더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 그 말씀 중에 있어서 어떤 그 악의적으로 만약에 박근혜 정부의 잘못 혹은 이 정부가 나중에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그렇게 했다면 그건 사실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만은 앞으로 전체적으로 이 과정 예를 들어 처음 단계에서 청와대가 잘못된 지시를 했다 하더라도 실제 결과론적으로는 많은 토론 속에서 그것이 그렇지 않다. 또 청와대가 실제적으로 세수 과정 전체를 시뮬레이션 해보지 못했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시기별로 어떤 시점에서 이 문제가 왔고 어떤 토론을 했고 또 그런 것을 청와대가 좀 밝혀줄 필요가 있습니다. 해명이 필요한 것은 해명을 하고 문제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정책적 판단일지 아니면 정말로 악의적으로 정책적인 문제하고 별도로 이것을 박근혜 정부에게 들쏘이게 하는 그런 정말 잘못된 지시를 내린 것인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성의 있게 이 정부가 밝혀줘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그 경우 관련해서 이제 차관보 지금 뭐 EU 쪽에 뭐 지금 나가 있는 그 차관보가 차영환 차관보가 문자를 보면은 부채 비율을 덜 낮추겠다는 거 아닙니까? 딱 타켓트가 부채 비율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물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해석이 가능하지만 그 차관보가 부채 비율 문제를 거론한 거예요. 덜 낮추겠다는. 이 이야기는 굉장히 의도성이 있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게다가 이제 기재부에서는 과장국장이 반대를 함으로써 장관이 그럼 부채 발행 않겠다고 결정을 했는데 청와대에서 발행해라, 국채 발행해라 했다는 거 아닙니까, 현재.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의혹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청와대 이야기 할 이야기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문제야말로 저는 국정조사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요, 국가의 살림살이를 어느 특정 정권, 어떤 특정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그래서 이 문제 청와대 할 일은 떳떳이 하고 이 문제야말로 국정조사 해가지고 한번 파헤쳐 봐야 된다는 겁니다. 왜? 앞으로 어떤 정권이라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이 문제는 정말 형사처벌과 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 문제 있다면 왜? 국가 살림을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해서 정권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진짜 부도덕한 일이에요. 그 신재민 전 사무관이 오후에 기자회견을 할 때 보면 이제 본인이 주로 한 얘기가 나의 진정성이 지금 의심을 받고 있다. 유튜브에서 내가 이걸 공개를 했기 때문에. 하지만 그게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주로 많이 했고 뭐 새로운 내용이 나온 건 거의 없습니다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본인 스스로 본인을 공익제보자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내가 공익제보자인데 혹시 내가 뭐 사회에서 잘못된다거나 불이익을 받으면 나 같은 사람이 이제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사실 뭐 공익제보자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공익제보자의 어떤 처신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이제 운영위원회에서 나온 그 내용을 보면 실제적으로 뭐 이분이 이제 그럼 왜 사무관을 그만두고 학원 강사로 나왔는지 또 그래 유튜브를 하면서 마지막에 사실 이제 김종민 의원이 했습니까? 실제로 내가 유튜브를 하는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어서 그것이 물론 물타기일 수도 있죠, 정치권에. 신재민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신중하지 못한 사람이다. 이 사람의 발언에
영향력을 줄이기 위한 그런 노력일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조차도 저희들이 한번 좀 면밀하게 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는 거고 실제적으로 그러면 이제 진실 공방을 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재부가 일단 검찰에 고발을 했거든요. 근데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공익성이 있다면 무조건적인 고발을 하면 안 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기자의 질문에 기재부 측 관계자가 그건 법원이 판단할 일이다. 공익에 대한 여부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일단 공익 제보자 부분에 관해서 현 여권에서 과거 야당 시절에 법을 만들어서 뭐 주장을 한 적이 있었지요. 공익 제보자를 보호하자. 그래서 아마 이런 류의 제보자들을 보호하자는 것은 현 여권에서 과거에 많이 주장해왔던 겁니다. 현 정권의 잘못된 것, 또 권력의 잘못된 것 내부에서 고발하게 하자는 것이 현 여권의 기류였지요. 그런데 이제 지금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기재부에서 고발했는데 아마 현 정부나 여권에서는 이런 생각을 가질 겁니다. 이번에 만약에 제대로 신재민 씨를 처벌하지 않으면, 혼내주지 않으면은 앞으로 이런 류의 제보자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 막아야 된다. 시중에 이런 이야기 있어요. 6급 주사가 하더니 이제 5급 사무관이 했다. 이제 4급, 3급 갈 수밖에 없을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 대통령이 이제 지지율이 떨어지고 쉽게 말해서 뭐 그립이라고 그러죠. 장악력이 떨어지면은 제보자가 나타날 수가 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미리 기선제압하는 그런 행동을 아마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정부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요. 그래서 신재민 씨가 굉장히 이제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는 과거 현 여권이 주장했던 것을 스스로 되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특히 만에 하나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국채 발행 부분에 대해서는 깨끗이 밝혀내야 되는 거예요. 전 검찰도 이 수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진실, 만약 이게 진실이라고 한다면 공익 제보가 했어야 당연한 것이죠. 이런 제보는 필요한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조사해 볼 필요가 있고요. 현 정부가 좀 혼내주기 역으로 신재민 씨를 고발하고 처벌한다?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영환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